2개월짜리 어머님이 2개월? 아이가 성조 수준이 아니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조기 진단 맞네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의 치트키 안나입니다. 오늘 닥터에이TV의 예혜련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료원이라는 병원에서 소아 아이들 진료를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예혜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혜련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조기 진단에 중요한 질환 3가지 말씀 나눠도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네, 우영우 변호사 너무 재밌게 봤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질환은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조기에 개입을 하면 아이들의 사회적 적응력을 좀 더 빨리 키워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에 관련된 질환 3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조카도 자폐 기질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로 지금은 너무 잘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군대도 잘 다녀온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조기 진단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맞는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 능력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름에서도 있듯이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끝까지 하지 못하는 정말 심한 중증 자폐인 아이도 있는 반면에 우영우 변호사님처럼 전문직을 훌륭하게 해내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질환이 조금 더 빨리 개입을 하면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조기 개입한 아이들이 훨씬 더 그 사회적 적응력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소 36개월 이전에 진단을 내리고 조기 개입을 하자라는 것이 최근 치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의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아정신과 선생님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증상을 보고 엄마가 빨리 캐치를 해서 선생님께 가야 할 텐데 그런 네네. 증상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눈 맞춤이 어렵거나 이름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 돌부터 시작되는 엄마와의 상호놀이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손을 흔들어대거나 상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될 때, 언어가 좀 심하게 느린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아이의 놀이 그 관심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 굉장히 좁을 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소리에 좀 민감했어요. 그래서 변기 내리는 싸 소리만 들어도 약간 귀를 막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자폐가 아닌가라고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떤지.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시다가 한두 가지만,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닌가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그 패턴을 보셔야 돼요, 사실. 네. 이 한 가지만 해당이 되고 다른 것들이 다 정상이다, 그러면 네. 정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엄마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불안하면은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병원이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네. 맘카페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그 불안에 그 소용돌이에 빠지시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한참을 힘들어 하시다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턱까지 내려오나요? 내려오신 상태로 병원에 네.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두 가지 약간 걱정되네 이러시면 그냥 바로 이 질병을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훨씬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가장 불안한 거는 아이한테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좀 걱정일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로는 감각통합
치료, 행동 수정 치료, 언어, 인지 치료 등이 있어요.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치료들을 다 맥시멈으로 받으려면 사실 한 사람 월급보다 더 많은 가격이 나가요. 많게는 5, 600만 원. 너무 비싸네요. 네, 정말 최소로 받으면 한 200만 원. 네, 그렇군요.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m에도 불구하고 치료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원을 하는 건 아니죠. 입원은 하진 않고 치료실에 방문해서 음.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이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완치될 때까지의 500만 원인가요? 아니면 1년 기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한 달에 이 정도가 들어요. 한 달에 500만 한 달에 이 원이라고요? 정도가 드는데 아이들이 진단, 3, 4세 진단을 받아서 사실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질환인데 이걸 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맞아요.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단 직후부터 쭉 받는다기보다는 좀 아이가 그 발달도 키처럼 약간 스퍼트를 날리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네. 키 성장처럼 확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힘 조절을 해가면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특이한, 저는 이제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좋아질 때 치료를 해라. 좋아지는 그 시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고가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중할 때는 네. 조금 아이가 좋아지는 사인이 보일 때 그때 좀 집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ADHD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폐랑 어떤 점이 크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DHD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산하게 막 돌아다니거나 이 노래다 집어치우고 이 노래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실증 금방 내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3세에서 5세를 상상하면 너무 정상적인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런 아이들한테 떠올리면 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태의 아이들을 이제 ADHD가 의심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아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좀 낙인 같은 게 찍힐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랑 놀면 재미없으니까 그쵸. 놀기 싫은 아이 이렇게 또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 아이들의 사회생활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알림장이 와요. 어떤 아이가, 특정의 아이가 뭐 물건을 던지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뭐 이런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모든 아이들이 ADHD 성향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금쪽이 우리 유명한 육아 프로 금쪽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공격성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ADHD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ADHD 아이들 중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군요. 굉장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그냥 혼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아이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공격적인 아이들, 눈에 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ADHD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행동장애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성이 심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다 ADHD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를 못하거나 차례 질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어려운 거죠. 지시를 따르지 못하거나 주어진 일을 다 끝까지 해내지 못한 아이들. 저희 네.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네. 끝까지 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뭐 숙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다 같이 있다면은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ADHD인 아이들은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나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ADHD만큼 약물에 반응이 좋은 질환이 별로 없어요. 네,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치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질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라면은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해서 아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성취감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은 많이 낮아져 있던 그런 자존감들이 좀 향상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업도 좋아지고 학교 생활이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친구 관계들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약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약물을 먹음으로써 내성은 안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약물을 먹음으로 해서 내성이 생긴다는 그런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약물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약물을 줄여보면서 아이의 중단 시기를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딸 아이의 엄마예요. 그 딸이 있다 보니까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편이거든요. 베리류 같은 걸 안 먹인다든지, 홍삼을 네. 안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섬유유연제를 좀 순한 걸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 성조숙증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의 원인을 사실 100% 알지를 못해요. 흔히 알려져 있는 환경 호르몬 노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게 사실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가능하면은 플라스틱 용기, 뭐 캔 용기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뭐 전자레인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따님처럼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만 8세 초2 생일 이전에 가슴이 커지거나 멍울이 접히거나 아프다고 하는 그런 경우, 혹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초3 생일 이전에 고환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둘 다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 다 해당되는 거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아이들이 음모가 자라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나거나 아니면 고추가 커지거나 고추가 커진대. 성기가 커지거나. 커지거나. 그리고 흔히 알려져 있는 무슨 머리 냄새라든지 뭐 채취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진단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유독 키가 큰 아이가 있어서 그 친구를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너 되게 키가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냐면 특히나 여자아이들의 엄마는 성조숙증에 약간 예민한 편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성조숙증이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성호르몬이 키를 크게 하는 그 연골세포를 자극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동시에 이 연골세포를 노화를 시켜요. 그래서 성장판이 빨리 다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운동화 사이즈가 너무 급격히 커진다든지, 아이 키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갑자기 크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큰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성조숙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어머님들이 너무 이 성조숙증에 꽂혀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까 제가 진료 본 아이도 네. 2개월짜리 어머님이 2개월? 아이가 가슴이 나와서 성조숙증이 아니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조기 진단 맞네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아이 유치원에 이제 그 키가 큰 아이의 어머님도 그러신데, 원래 엄마 아빠가 크셔가지고 네. 큰 아이의 엄마도 그걸 걱정하세요. 키가 커서 걱정이에요. 크는데, 네. 행복해야 되는데 아이가 커도 지금 걱정이다. 그래서 맞아요. 약간 지금 너무 걱정과 불안이 과열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부 그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일부 네. 동네에서는 사춘기를 늦추는 주사가 아이고. 너무 기본이다. 근데 그건 자연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늦추고 키를 키워야 된다. 아. 근데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위험할까요? 부작용이 큰 주사는 아니에요. 이 주사가 부작용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주사 자체가 아이한테 스트레스일 수 있고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사춘기가 빨랐거든요. 제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가자마자 초경을
그랬어요. 아, 네, 그랬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그쵸. 또 트라우마나 뭐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사실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지나치게 네, 개입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아이가 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아이라면은 반드시 받아야겠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열된 분위기에서 조금 이 분위기를 좀 내려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조숙증이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 말도 맞아요. 사실일까요? 맞아요. 네. 여자아이들이 많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성조숙증이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조금 걱정을 해요. 아이가 일반적인 성조숙증이 아니고 혹시 뇌종양이나 이런 다른 종양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남자아이가 성조숙증이면 저희가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하게 돼요. 여자아이들은 그러면 뭐 뇌졸중이나 뭐 이런 이변이 없이 그냥 성조숙증인 경우가 많은가요?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죠. 네. 오늘 조기 진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신 예일원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진단하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는 진단하지 마시고 맞아요.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육아일지 듣기 안나 닥터의 TV 예혜련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